딸은 다리 끝에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바람만 남은 다리 위에 엄마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딸과 함께 찍을 셀카봉이, 가방에는 미처 꺼내지 못한 간식이, 주머니에는 아직 미확인된 티켓 한 장이 남아 있었죠. 누군가는 미끄러졌다고 했고, 누군가는 스스로 내려간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리를 떠났다는 말도, 그날이 평범한 여행이었다는 말도, 이 이야기는 그날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새벽 5시 반, 혜순의 손은 이미 낡은 여행 가방의 지퍼를 3번째 열고 닫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제 밤부터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옷가지들이 구겨진 채 담겨 있었어요. 면 티셔츠 2장, 카디건 1벌, 속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들어 올리자 손잡이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어요. 20년도 더 된 가방이었죠. 언젠가 공장 앞 노점에서 10,000원에 샀던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묶으려다 말고 혜수는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깔린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공장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25살의 혜수는 파마머리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같은 나이 또래의 여공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모두 젊었습니다. 모두 꿈이 있었죠. 그때는 참. 혜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거울 속 이른한 살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주름진 눈가, 처진 입꼬리, 가뭇 없이 깊어진 팔자주름. 수십 년을 살아온 흔적들이 얼굴 가득 새겨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11시까지 터미널이요. 늦지 마세요. 혜수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안 늦게. 맞춤법이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미 보내기 버튼을 눌러버렸죠. 화면을 내려다보던 혜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니. 제대로 된 여행은 평생 처음이었어요. 제대로 된 여행. 혜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제대로 된 여행. 그동안 살면서 혜순에게 제대로 된 것은 없었죠. 제대로 된 학교도 못 다녔고 제대로 된 결혼도 아니었으며 제대로 된 직장도 없었습니다. 평생 공장과 식당과 청소일로 딸 하나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70이 넘어서야 딸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5분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혜수는 낡은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가방을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죠. 작년 겨울부터 계속 아팠지만 병원은 가지 않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혜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장 가는 아주머니들로 버스 안은 북적였어요. 혜순이 빈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이렇게 일찍? 아, 딸이. 여행 가자고 해서요. 어머, 좋겠네. 딸이 효녀네. 우리 아들은 명절에나 한번 보지.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어디 부모 생각이나 해. 근데 어디로 가시게? 지리산이요. 어휴, 지리산? 거기 산 높다던데. 괜찮으시겠어요? 혜수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자신도 모르겠었어요. 다만 딸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딸에게 해준 게 없는데 이것마저 싫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았죠.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10시 40분이었습니다. 대합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혜수는 입구에 서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딸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한참을 헤매다가 저쪽 구석 매표소 앞에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요. 서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검은색 정장, 하이힐. 딸은 언제나 그렇게 단정했어요. 옆에는 캐주얼한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사위 준호가 서 있었고 고등학생인 손녀 지훈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늦으실 줄 알았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함께 약간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수는 괜히 미안해졌어요. 미안하다. 버스가 좀 늦게 와서. 됐어요. 어서 가요. 예약한 거 놓치면 안 되니까. 사위가 혜순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게요. 아이고, 괜찮아. 가벼워.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오늘은 어머님 모시는 날이잖아요. 준호는 상냥하게 웃었지만 혜수는 왠지 불편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모셔지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모시는 쪽이었죠. 차에 오르자마자 손녀 지훈이 투덜거렸습니다. 우리 언제 가요? 진짜 심심해 죽겠어요. 지훈아, 할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서진이 딸을 나무랐지만 지훈은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논밭이 보이고 산이 보였죠. 지리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은 산자락의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산채 비빔밥과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혜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딸의 얼굴을 살짝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서진아, 요즘 일이 많이 힘드니? 괜찮아요, 엄마.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어요. 혜수는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후에 출렁다리 가기로 했는데요. 혹시 고소공포증 있으시면 안 건너셔도 돼요. 아니, 괜찮아. 나도 한 번쯤은. 혜수는 허세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다리라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높은 곳은 더더욱 싫었죠.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무섭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식당 구석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산악사고에 관한 짧은 보도였어요. 혜순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산을 뒤지는 장면, 실종자 가족들이 우는 모습, 화면 속 풍경이 묘하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서진의 목소리에 혜수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워서도 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딸이 고른 숨소리로 자고 있었어요. 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가지 말까 했지, 서진아.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 혜수는 내일을 기다렸어요. 지리산의 바람이 창문 너머로 낮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숙소 앞 주차장에는 이미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공기는 투명했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속까지 시원하게 파고드는 느낌이었죠. 탐방로 입구에는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혜수는 일행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사위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도 돼요. 응, 괜찮아. 너희들 먼저 가. 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슈퍼까지 가는 것도 숨이 찼는데 오늘은 산길을 걷고 있었죠. 하지만 혜수는 계속 걸었어요.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10여 분을 걸어가자 출렁다리 입구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어요. 다리는 계곡 위로 길게 뻗어 있었죠. 아득하게 먼 반대편 끝이 아스라하게 보였습니다. 혜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자, 여기서 사진부터 찍을까요? 사위가 셀카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들 다리 입구 앞에 섰어요. 서진은 억지로 짓는 듯한 미소를 지었고 손녀 지우는 V자를 그렸죠. 혜수는 어디에 서야 할지 몰라 뒤쪽에 어색하게 섰습니다. 어머님, 좀 더 앞으로 나오세요. 준호가 손짓했어요. 혜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여러 번 눌렸죠. 좋아요. 다음에 다리 위에서도 찍어요. 사진을 찍고 나자 본격적으로 줄을 서야 했습니다. 매표소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앞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기 진짜 무섭다면서? 아래 보면 다리 엄청 흔들린대. 나 고소공포증 있는데 괜찮으려나? 에이, 괜찮겠지 뭐. 그래도 안전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지. 혜순의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왼쪽 무릎이 떨렸죠. 서진은 휴대폰으로 다리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SNS에 올릴 사진을 고르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예쁘다. 인증샷 찍기 딱 좋아. 그래, 그래. 혜수는 대답했지만 시선은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매표를 하고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죠. 출렁다리 안전수칙. 1. 한 번에 100명 제한. 2. 뛰지 마세요. 3. 장난 금지. 4. 비상시 직원 지시에 따라주세요. 혜수는 안내문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장난 금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장난을 쳤다는 뜻이었죠. 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사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손사래를 쳤죠. 아이고, 나이 먹었다고 너무 귀하게 다루지 말어. 나도 혼자 걸을 수 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됐어, 됐어. 그냥 천천히 갈게. 혜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손을 잡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다리 입구에 섰습니다. 발밑으로 철제 격자가 보였어요. 그 아래로는 까마득한 계곡이 펼쳐져 있었죠. 혜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어요. 흔들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게 흔들렸어요. 발밑이 푹 꺼지는 것 같았죠. 혜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양손으로 난간을 꽉 잡았어요.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뒤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선은 발밑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위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풍경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다음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지만 생각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우아 하고 환호성을 질렀고 또 누군가는 친구들과 키득거리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일부러 다리를 흔들어 대다가 관리 요원에게 제지당했어요. 거기 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관리 요원의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혜수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난간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진 하나만 찍자. 엄마, 뒤돌아봐요.
서진이 몇 걸음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들려다가 멈췄어요. 위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래가 보일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조금만 더 가서 에이 엄마 여기가 제일 예쁜데 나중에 찍자. 혜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진은 잠깐 망설이더니 다시 앞으로 걸어갔어요. 혜순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다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렸죠. 혜수는 난간에 매달리듯 몸을 숙였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순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희미한 장면이었죠.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이 아이는 살리기 힘듭니다. 혜수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막혔죠. 무엇을 본 건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바람이 좀 세서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혜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밑에 철제 격자 사이로 계곡이 훤히 보였어요. 까마득한 깊이였죠. 저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혜수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서진이 손녀와 함께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둘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딸의 웃는 얼굴을 보자 혜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웃는 얼굴을 얼마 만에 보는 걸까? 요즘 서진은 집에 와도 늘 피곤한 표정이었거든요. 혜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난간을 놓지 않은 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다리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죠.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혜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걸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불었어요. 다리가 좌우로 크게 흔들렸죠. 어디선가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는 난간에 온몸을 기대며 버텼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앞에 있던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 바로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았죠. 혜수는 고개를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서진아. 혜수는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바람 소리에 묻혀버린 걸까요? 혜수는 조금 더 크게 불렀습니다. 서진아, 어디 있니?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죠.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순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가리키며 떠들었죠. 혜순은 그쪽을 보려 했지만 여전히 난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멀리서 손녀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놀란 듯한 떨리는 목소리였죠. 혜순의 손이 난간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혜순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람만이 출렁다리 위를 거칠게 휘몰아쳤습니다. 다리 중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아래가 더 훤히 보였거든요. 계곡 바닥까지 수십 미터, 어쩌면 100미터는 더 될 것 같았죠. 발밑 철제 격자 사이로 보이는 계곡은 아득했습니다. 바위들이 점처럼 작게 보였어요. 와, 여기 진짜 높다.
누군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아래를 내려다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였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혜수는 여전히 난간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였죠. 혜순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나오겠다. 사위 준호의 목소리가 앞에서 들렸어요. 혜수는 고개를 살짝 들어 앞을 봤습니다. 준호가 몇 걸음 앞서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 옆에서 손녀 지훈에게 포즈를 알려주고 있었죠. 지훈아, 이렇게 서봐. 여기가 배경 제일 좋아. 엄마, 이렇게? 응, 좋아. 조금만 더 옆으로. 모녀가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발밑을 봤어요. 딸과의 거리가 벌어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계속 사진을 찍느라 멈춰서 있는 바람에 혜수는 뒤에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진아. 혜수는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듣지 못했어요. 사진 찍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죠. 혜수는 조금 더 크게 불렀습니다. 서진아, 천천히.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컸거든요. 혜수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앞에 사람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다리 한쪽에 포토존이라고 표시된 공간이 있었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며 길이 막혔죠. 누군가는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관리 요원이 확성기로 외쳤어요. 여러분, 한쪽으로만 몰리지 마시고 천천히 이동해 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 했거든요. 혜수는 사람들 틈에 끼어 꼼짝없이 서 있어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혜순의 어깨에 부딪혔어요. 아, 죄송합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수는 순간 균형을 잃을 뻔했죠. 난간을 더 세게 붙잡았어요. 왼쪽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남자가 다시 물었지만 혜수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거든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엄마, 여기. 앞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톤이었어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죠. 혜수는 고개를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그 순간 철제 난간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하는 금속음이었어요. 날카로운 소리였죠. 혜순의 손에 잡힌 난간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혜순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다시 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다리가 좌우로 크게 흔들렸죠.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심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조심해요. 어머, 저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혜수는 눈을 떴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하지만 모두가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아래를 보고, 누구는 옆을 보고, 누구는 뒤를 돌아봤어요. 혜수는 무엇을 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뛰지 마십시오. 관리 스피커에서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친 모양이었죠. 관리 요원이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순의 기억이 하얗게 끊겼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귀가 멍했어요. 주변 소리가 멀어졌죠.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아니, 번쩍인 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혜수는 난간을 꽉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쿵쿵거렸어요.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미끄러웠죠. 혜수는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눈을 떴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뭐야? 사람 하나가 안 보이는데?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혜순의 귀는 여전히 멍했거든요. 다만 사람들이 모두 한쪽을 보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혜순도 그쪽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사람들만 보였죠. 관광객들, 관리 요원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혜수는 딸을 찾으려 했어요. 서진이 어디 있는지 봐야 했죠.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바로 앞에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손녀 지훈도 사위 준호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진만 보이지 않았죠. 서진아. 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혜수는 조금 더 크게 불렀습니다. 서진아.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관리 요원들이 뛰어오는 발소리, 누군가 다급하게 전화하는 목소리, 사람들의 술렁거림. 구조대 불러요. 빨리. 저기 아래. 혹시 아래. 그 말이 혜순의 귀에 들어왔어요. 혜순은 난간 너머를 내려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님, 사위가 달려왔어요. 혜순을 부축했죠. 혜순은 사위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진이는 어디 있어? 혜순은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죠. 멀리서 지훈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그 울음소리에 혜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혜순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딸을 본 마지막 순간이 이미 혜순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흐려지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다리 입구 쪽에서 관리 요원들이 뛰어왔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 주세요. 천천히 입구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질서를 지켜주세요.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움직이기 시작했죠. 혜수는 그 사람들 틈에서 난간을 붙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가셔야 해요. 위험해요. 사위가 혜순을 이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여기 있어야 해. 어머님, 제발. 서진이가 어디 갔는지 봐야. 혜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혜순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죠. 관리 요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제 딸이. 알겠습니다. 지금 수색하고 있으니까 일단 대피해 주세요. 관리 요원과 사위가 함께 혜순을 부축했어요. 혜순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뒤를 계속 돌아봤죠. 출렁다리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입구에 도착했을 때 혜순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손녀 지훈이 달려와 혜순을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지훈은 대성통곡했습니다. 혜순은 손녀를 안았어요. 하지만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확실했어요. 딸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바로 앞에 있었던 딸이 이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출렁다리 위를 차갑게 휘몰아쳤습니다. 출렁다리가 일시 통제됐습니다. 관리 요원들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다리 위에 계신 분들은 신속히 입구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걸어주세요. 뛰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누구는 울고, 누구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누구는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어요. 입구는 순식간에 혼잡해졌죠. 혜수는 다리 입구 난간 옆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난간을 붙잡은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여기서 좀 쉬세요. 사위가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손녀 지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 관리 요원이 지훈을 달래고 있었죠. 괜찮아요. 곧 찾을 거예요. 진정하세요. 엄마, 엄마. 지훈은 엄마만 부르며 울었어요. 관리 요원은 어찌할 바를 몰라 지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구조대 차량이 도착했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구조대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들은 재빠르게 장비를 꺼내 들고 계곡 쪽으로 향했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관리소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혜순의 귀에는 단편적인 말들만 들렸어요. 몇 시쯤? 정확한 위치가. 목격자는? 일단 아래부터. 팀장이 쌍안경을 들고 다리 아래를 살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각자 위치로 흩어져 계곡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혜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파출소 순경이 도착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이름표에는 최동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실종자와 함께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사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순경이 다가왔어요. 실종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제 아내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습니까? 그게 사진 찍고 있었는데 준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정신이 없어서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순경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리 중간쯤에서 딸아이랑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려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내가 안 보였습니다. 사진 찍을 때 부인이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제 옆에 있었어요. 딸하고 같이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요? 모르겠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순경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에게로 향했어요. 혹시 이 시각에 다리 중간 지점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몇몇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순경이 그들에게 하나씩 물었어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사진 찍다가 살짝 미끄러지신 것 같았어요. 한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누가 장난친 것 같았어요. 다리를 일부러 흔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어서 저기 난간 쪽에서 뭔가 소리가 났어요. 철제 소리 같은. 사람마다 말이 달랐습니다. 순경은 난처한 표정으로 수첩에 계속 적어 내려갔어요. 그때 순경이 혜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혜수는 여전히 난간을 붙잡은 채 앉아 있었어요. 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실종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제 딸입니다. 혜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순경은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마지막에 따님을 보신 게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리 쪽을 가리켰어요. 있었는데 어디쯤이었습니까? 정확히 기억나십니까? 중간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 그때 따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이 희미했어요.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죠.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요? 모르겠어요.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갑자기 안 보여서. 순경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따님이 최근에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든지. 그 말에 사위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설마 제 아내가 스스로 그랬다는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경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준호는 격하게 부인했어요. 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스스로 그랬다고? 혜수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설마 서진이가. 하지만 혜수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딸의 최근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피곤한 얼굴, 억지 미소,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모습. 구조대원들이 계곡 아래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30분, 1시간.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팀장이 올라왔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일단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계곡 아래쪽을 더 수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옷이나 소지품 같은 건요? 순경이 물었어요.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혜수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가져야 할지 절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곳에 있다는 뜻일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철수 준비를 했어요. 어두워지면 수색이 어렵다고 했죠. 일단 실종자 신고를 접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수색하겠습니다. 순경이 말했어요. 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가족분들은 근처 숙소로 가셔서 쉬시는 게. 안 돼요. 저는 여기 있어야 해요. 혜수는 난간을 더 꽉 붙잡았어요. 순경은 난처한 표호로 사위를 봤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셔봤자. 구조대분들이 찾고 계시니까 일단. 준호가 혜순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혜순은 고개를 저었죠. 조금만 더 찾아보면. 어머님, 서진이가 어디 있는지 엄마가 봐야. 혜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결국 순경과 준호가 함께 혜순을 일으켜 세웠어요. 혜순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뒤를 돌아봤죠. 출렁다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곳에 서 있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고 준호는 운전대를 꽉 붙잡고 있었죠. 혜수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어요. 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길을 비췄죠. 혜수는 입술 사이로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지리산의 밤은 깊었어요. 바람 소리만이 산자락을 차갑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산장 근처 임시 대기실의 형광등은 흰빛으로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플라스틱 의자 위에 흩어져 앉아 있었어요. 누구도 눕지 못했습니다. 잠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 없었죠. 준호는 창가 쪽 의자에 웅크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릴 때마다 옆에 앉은 지훈이 아빠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아이는 눈물을 이미 다 흘렸는지 말라붙은 볼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괜한 여행을 제안해서. 준호의 목소리는 바닥에 떨어지듯 낮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더니 나라도 기분 전환시켜드려야겠다고. 내가 자꾸 산 얘기를 했어요. 지리산 좋다고, 출렁다리 경치 좋다고.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다시 붉어지더니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빠, 내가 더 그래. 내가 엄마랑 사진 찍자고 했잖아. 엄마가 무섭다고 했는데도 인증샷 찍으려고. 말을 끝맺지 못하고 지우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가 딸의 어깨를 끌어안았지만 정작 자신도 손등으로 눈가를 계속 닦아내고 있었죠. 혜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떨렸어요. 다리 난간을 붙잡았던 감각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 손을 쥐었다 펼 때마다 차갑고 딱딱한 쇠촉감이 되살아났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목구멍에 무언가 덩어리가 걸린 것처럼 말이 올라오다가 다시 가라앉았죠. 혜수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등, 마른 손가락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손이었어요. 파출소에서 가져온 봉투 하나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출렁다리 주변에서 수거한 사진들과 동영상 파일이 담긴 USB가 들어 있었어요. 순경 동현이 떠나기 전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라며 남겨둔 거였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떨어져 나왔어요. 대부분 흐릿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이라 화질이 좋지 않았죠. 한 장에는 난간 근처에 서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여자, 서진이었어요. 준호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이게 마지막 사진인가 봐요. 혜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진 속 서진의 뒷모습은 작았어요. 멀리서 찍은 것 같았죠. 그녀의 어깨는 약간 구부정했고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혜순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리 위, 바람소리, 서진의 옆모습, 그리고 그 뒤로 누군가의 팔이 스쳐가던 장면. 하지만 단편적이었어요. 조각난 퍼즐처럼 흩어져 있어서 아무리 맞춰보려 해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서진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에게서 온 연락이었죠. 언니 괜찮으세요? 연락이 안 돼서요.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래요? 준호가 그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서진의 회사 후배였어요.
형부님, 언니가 정말. 통화는 짧았습니다. 준호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고 상대방은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죠. 그런데 통화를 끊기 직전 후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그런데 형부님, 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긴 했어요. 고객 관리하느라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거든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지훈이 아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무슨 얘기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의 손길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뭔가 무거운 생각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혜수는 그런 사위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혹시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한참 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그는 말끝을 흐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힘없어 보였습니다. 혜수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어요. 혜순이 가만히 손을 감싸주자 지훈이 할머니 쪽으로 몸을 기댔죠.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디 갔을까? 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를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혜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산장 주변은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웠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만 들렸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만 혜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죠. 혜순의 입술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그날만 아니었으면.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눈을 감았어요. 다리 위의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진의 옆모습, 난간의 차가운 쇠, 누군가의 팔, 그리고 그 순간 혜순이 느꼈던 어떤 감각. 하지만 그게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몰랐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말순이었어요. 혜수는 화면을 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를 들으면 또 다른 과거가 떠오를 것 같았죠. 그날 30년도 더 전 그날 말이에요. 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어지러웠어요. 그녀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도 나 때문일까? 바람만이 대답 없이 지나갔습니다. 혜수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어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움직일 힘이 없는 사람처럼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계곡 아래를 수색하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처음 이틀 동안은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이제는 인원도 장비도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였죠. 파출소 순경 동현이 산장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가족분들,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호와 혜순, 지훈이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현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 나서 말을 이었어요. 일단 긴급 수색은 오늘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장기 수색 체제로 전환됩니다. 주말마다 인력을 배치해서 계속 찾아볼 예정이지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동현도 알고 있었어요. 이틀 동안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사에 복귀해야 하니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죠. 아내가 실종된 지 사흘도 안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지만 현실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지훈도 학교에 가야 했어요. 아이는 이미 사흘째 결석 중이었고 담임 선생님에게서 걱정 어린 연락이 계속 왔죠. 준호는 딸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내일 서울 가야 돼. 싫어. 지훈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엄마 찾을 때까지 안 갈 거야. 엄마 혼자 두고 못 가. 지훈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딸을 설득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혜순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혜순은 가만히 그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학교 가야지. 엄마가 돌아오면 내가 학교 잘 다니는 걸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가실 거예요? 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지리산 능선이 보였습니다. 출렁다리는 이곳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방향을 알 수 있었죠. 할머니는 조금 더 있을게. 왜요? 내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니까. 혜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지훈이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혜순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짐을 꾸린 준호와 지훈이 차 앞에 섰습니다. 지훈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어요. 혜수는 여인숙 입구에서 두 사람을 배웅하고 있었죠. 차 문을 열기 직전 지훈이 갑자기 뛰어와 혜순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돌아오면 꼭 전화해 주세요. 진짜 꼭이요. 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혜수는 지훈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 엄마는 분명 돌아온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혜순의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그걸 느꼈는지 한참을 할머니를 안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떼었어요. 준호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뒷좌석의 지훈은 창문에 얼굴을 붙인 채 계속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혜수는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혜수는 손을 내렸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혜수는 천천히 여인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숙 주인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혜순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라도 하셔야죠. 며칠째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러다 어르신이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아주머니가 상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국과 반찬 몇 가지가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혜수는 거절하지 못하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죠.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혜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따님이 어릴 적엔 어떤 아이였어요? 혜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산을 무서워했어요. 산을요? 네. 어릴 때 한 번 산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어서요. 한 30분쯤 그 뒤로는 산만 가자고 하면 울었죠. 혜순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딸이 여행 가자고 하길래 거절하기 미안해서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이틀 뒤 파출소의 동현이 여인숙으로 혜순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너무 오래 남아 계시면 건강도 안 좋으실 텐데요. 난 여기 있어야 마음이 좀 놓여요. 혜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동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럼 무리는 하지 마세요. 밤이 되면 혜수는 여인숙 뒤편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멀리 출렁다리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다리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죠. 혜수는 그곳에 서서 한참을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혜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지나갔을 뿐이었죠. 엄마가 너무 늦었지. 혜순의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출렁다리를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영영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바람만 남은 다리 위에서 엄마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실종 닷새째 되던 날 여인숙 앞에 낡은 택시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순이었어요. 60대 후반의 여자는 등산화에 간편한 바지 차림이었죠. 손에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순아. 말순의 목소리가 여인숙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에 누워있던 혜순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창문 너머로 말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순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말순아. 이 사람아, 혼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말순이 혜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섰어요. 말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진작 올걸. 괜찮아. 올 필요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말순이 혜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순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말순은 그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너 또 그때처럼 내 탓으로만 돌리려는 거지? 혜순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눈을 피했어요. 말순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순아, 그때도 내 잘못이 아니었잖아.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도 사실은. 말순아. 혜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지금은 서진이부터 찾아야지.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말순은 혜순이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늘 자신의 탓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친구였죠. 두 사람은 여인숙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말순이 가져온 보따리에는 김밥과 과일, 그리고 따뜻한 죽이 들어 있었어요. 일단 먹어. 제대로 먹어야 버틸 수 있어. 혜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말순의 성화에 못 이겨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맛은 여전히 없었지만 따뜻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점심을 먹고 난 뒤 말순이 말했습니다. 다리 한번 가보자. 내가 직접 봐야겠어. 혜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못 가. 너 혼자 가. 왜? 무서워? 응. 혜순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말순은 혜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럼 입구까지만 가자. 다리 위로는 안 올라가도 돼. 혜순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천천히 출렁다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2시쯤 출렁다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통제가 풀린 뒤라 관광객들이 다시 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뛰어다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해수는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리 위로 이어진 철제 난간이 보였고 그 아래로 계곡이 훤히 내려다 보였죠. 말순이 해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어. 내가 다녀올게. 말순은 혼자 다리 위로 걸어갔습니다. 해수는 입구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말순은 천천히 다리 중간쯤까지 걸어갔다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뒤 말순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해순아. 응? 혹시 서진이가 일부러. 말순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순의 얼굴을 본 순간 차마 그 말을 끝낼 수 없었던 거예요. 해순의 눈빛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해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여인숙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여인숙 앞 평상에 앉아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서진이 낳을 때 생각나지? 해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때도 의사는 내 잘못이라고 했잖아.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해순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앞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도 더 전 가난한 산골 병원이었습니다. 해수는 26살이었어요. 임신 7달째였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죠.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중년의 남자였어요. 그는 간단히 진찰을 하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산모가 무리했나 봅니다. 조산 징후가 보이네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입원해야죠. 근데 이 병원엔 신생아 중환자실이 없어서 만약 애가 지금 나오면 의사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수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사흘 밤낮을 병원 침대에 누워 해수는 배를 쓰다듬으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지켜줄게. 그리고 결국 서진은 정상 예정일에 태어났습니다. 작고 약했지만 살아있었어요. 그때 넌 정말 대단했어. 말순의 목소리가 해순의 기억을 끌어냈습니다. 해순은 눈을 감았어요. 근데 의사는 내 탓이라고 했잖아. 내가 공장에서 무리하게 일했다고. 그건 의사가 잘못 봤던 거야. 너 기억 안 나? 나중에 다른 병원 가서 검사했을 때 내 몸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해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넌 늘 그랬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다 내 탓이라고 믿고 사는 여자. 말순의 말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해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해순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해순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그때도 내 탓이라고 믿었다. 이번에도 내 탓일까? 다리 위에서 내가 뭘 했던 걸까? 아니, 뭘 하지 못했던 걸까? 해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요. 말순과 함께 사흘을 보낸 뒤 해순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말순이 서진이 방이라도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했고 해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더 이상 지리산에 머물러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혜수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산들이 지나가고 강이 지나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혜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안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혜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뒤에서 불을 켰습니다. 거실에 불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위 서진의 가디건, 식탁 위 지훈이 두고 간 색연필, 현관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서진의 운동화. 혜순아, 일단 쉬어. 내일 정리하자. 아니야. 지금 할게. 혜순은 복도를 지나 서진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의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혜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앉던 자리였어요. 혜순의 손이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볼펜, 포스트잇,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혜순이 수첩을 꺼냈어요. 펼치자 서진의 필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마이너스 해약 상담, 다음 주 수요일. 박 대리님 마이너스 대출 문의, 금리 재확인 필요. 최 과장님 마이너스 보험 갱신, 세 번째 연락. 업무 메모였습니다. 혜수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뒤쪽으로 갈수록 메모의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적은 듯한 글씨들이었죠. 이번 달 실적 미달 마이너스 팀장님 면담. 대출 연체 경고 마이너스 이번 주 안에 처리. 카드값 밀림 마이너스 최소 금액이라도. 혜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에게는 절대 티내지 말 것.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서진아. 뒤에서 말순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혜순의 어깨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옆에 섰죠. 뭐가 나왔어? 혜순은 대답 대신 수첩을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이 페이지를 넘기며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얘가 혼자 이렇게 버티고 있었구나. 혜순은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뜯지 않은 봉투였는데 보낸 곳을 보니 은행이었습니다. 대출 독촉장이었죠. 그 아래에는 휴대폰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연체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카드 명세서도 여러 장 나왔습니다. 모두 서진 명의였죠. 이 정도였어? 말순이 서류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몰랐어. 전혀. 그럼 준호는 알았을까?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들에겐 티 안 나게라는 메모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혜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서진이 방 정리하다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혜수는 조심스럽게 대출과 카드 연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언제? 한두 달 전쯤요. 집안 대출을 정리하려고 서류 찾다가 알게 됐어요. 근데 서진이가 괜찮다고 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서진이가 혼자 다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험 일도 잘 안 풀렸나 봐요.
실적 압박이 심했대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제안한 거였어요.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드리려고요. 근데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럼 더더욱 그날 같이 간 여행이 무모한 짓 아니었을까? 어머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더 잘 봤어야 했어. 서진이가 힘들어하는 걸. 혜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뭐라 말하려다가 결국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 3시쯤 파출소 순경 동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제보는 없지만 계속 수색은 진행하고 있어요. CCTV는요? 출렁다리 입구 쪽 CCTV는 확인했는데 각도가 좋지 않아서 다리 중간 부분은 잘 안 보여요. 휴대폰 위치 추적도 해봤는데 마지막 신호가 그날 오전 11시에 끊겼습니다.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따님이 평소에 힘든 내색을 하신 적 있으세요?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늘 밝게 웃었어요. 그렇군요. 동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그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경찰도 혹시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요. 동현이 돌아간 뒤 혜수는 다시 서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서진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혜수는 옷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습니다. 옷장 아래쪽 서랍을 열자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나왔습니다. 서진이 고등학교 때 신던 운동화였어요. 혜수는 그 운동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밑창이 많이 달아 있었어요. 혜수는 운동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진아.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늘 늦었지. 내가 힘들어할 때도 몰랐고, 내가 무서워할 때도 못 봤어. 눈물이 운동화 위로 떨어졌습니다. 혜수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요. 실종 3주째가 되자 뉴스에서 서진의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지역 뉴스에서 짧게나마 다뤘지만 이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죠. 혜수는 집 근처 시장에 나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먹을 게 없었죠. 말순이 며칠 전 채워놓고 간 반찬들도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물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서 두 아주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출렁다리 사건 있잖아. 그거 어떻게 됐대? 글쎄, 못 찾았다던데. 그냥 실종 처리됐다고 하더라. 에휴, 요즘 사람들 마음이 약해서 그래. 조금만 힘들면. 혜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무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아주머니 한 명이 혜순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혜순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다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사과하고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혜수는 바닥에 떨어진 물을 주워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계단을 오르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죠. 그날 저녁 말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혜순의 얼굴을 보더니 한눈에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었어? 혜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어요. 마셔. 그리고 말해봐. 한참 침묵이 흐른 뒤 혜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진이가 스스로 그랬다고 생각하나 봐. 누가 그래?
시장에서 들었어.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조금만 힘들면 그런다고.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아? 신경 쓰지 마. 근데 혹시 정말 그랬다면? 혜순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날 다리 위에서 내가 뭘 했던 걸까? 아니, 뭘 하지 못했던 걸까? 혜순아, 나는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서진이가 앞에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얗게 지워져 있어. 내가 손을 잡았어야 했나? 아니면 안 잡았어야 했나? 내가 뭘 했는지, 뭘 못했는지 모르겠어. 혜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말순이 혜순의 손을 잡았어요. 진정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혜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혜순을 끌어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있었어요. 혜순의 흐느낌만이 방 안을 채웠죠. 며칠 뒤 순경 동현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커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제가 이거라도 드리려고요. 고맙네. 혜순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현은 거실에 앉았어요. 한참 말없이 있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다리는 언제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동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혜순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요. 그때 저는 어머니랑 통화 중이었어요. 제가 학원비 얘기를 했거든요. 돈이 좀 필요하다고. 어머니가 걱정하시면서 은행에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동현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한동안 저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돈 얘기만 안 했어도 어머니가 그날밖에 안 나가셨을 거라고요. 혜수는 조용히 동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고는 누구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어난 거였어요. 동현이 혜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도 그래요. 어르신이 뭘 하셨든 안 하셨든 그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수색은 계속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동현이 나간 뒤 혜순은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을비였습니다. 그날 밤 혜순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훈이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오늘 학교에서 장문 숙제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 소개하기였어요. 저는 엄마 얘기를 썼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할머니도 나중에 엄마 얘기 꼭 들려주세요. 엄마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이였는지요. 혜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꼭 들려줄게. 우리 서진이 이야기. 문자를 보내고 나서 혜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 눈물이 아니라 말로. 서진이 이야기를, 내가 기억하는 모든 걸.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순의 마음속에는 작은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직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실종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지리산 자락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죠. 혜수는 다시 지리산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준호와 지훈, 친구 말순, 그리고 순경 동영까지 5명이 함께였습니다. 지훈은 1년 동안 많이 자란 것 같았어요. 키도 컸고 얼굴도 여물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혜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출렁다리 입구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과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불고 있었죠. 다리 입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혜수는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보였어요. 철제 난간, 나무 판자, 그리고 그 아래로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계곡. 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준호가 옆에 섰습니다. 말순도 반대편에 섰어요. 동현은 조금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혜수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리 위로요. 발밑에서 출렁임이 전해졌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에 차가운 쇠촉감이 느껴졌습니다.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의 뒷모습, 바람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안전점검으로 잠시 입장을 제한합니다. 10분 정도 대기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멈춰 섰어요. 1년 전 그날도 이랬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기다렸었죠. 혜순의 눈앞에 과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산골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던 26살의 혜순. 배를 쓰다듬으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의사는 조산이라고 했습니다. 산모가 무리해서 그렇다고 했죠. 혜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태어났습니다. 작고 약했지만 살아있었어요. 혜수는 그 작은 아기를 안고 울었죠.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부터였습니다. 혜수는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아플 때도, 학교에서 힘들어할 때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혜수는 자신이 더 잘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죠. 1년 전 그날도 그랬습니다. 다리 위에서 서진이 앞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혜수는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죠. 사람들이 밀려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진 찍어요. 서진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혜수는 그 웃음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 같았죠. 혜수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혜수는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고도 못 본 척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진아, 무섭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난간을 꽉 쥐고 있었어요. 혜수는 딸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다리가 크게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혜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잡을까 말까? 잡으면 딸이 더 무서워할까? 안 잡으면 딸이 외로워할까? 그 짧은 망설임 사이에 서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요. 그리고 혜순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서진아. 혜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사람들이 혜순 앞을 가로막았고 혜순은 딸을 찾지 못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혜순은 1년 내내 자신을 탓했습니다. 손을 잡았어야 했다고. 아니, 애초에 여행을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딸이 힘들어하는 걸
더 일찍 알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지금 다리 위에 다시 서서 혜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요. 서진은 스스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가 손을 뻗는 걸 보고도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엄마가 자신을 붙잡을까봐, 엄마가 또 자신 때문에 걱정할까봐. 서진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티 내지 않으려고, 혼자 버티려고 했죠.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느끼게 했구나. 혜순은 난간을 잡은 손을 천천히 펴보았습니다. 1년 전 그날 이 손으로 딸을 잡으려 했었죠. 하지만 닿지 못했어요. 엄마는 늘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어요. 혜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죠. 이제라도 엄마가 말할게. 너 잘못이 아니었다고. 엄마 잘못도 아니었다고. 지훈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혜순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할머니, 무서우면 안 가도 돼요. 근데 엄마 얘기는 나중에 꼭 해주세요. 혜순은 지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엄마를 닮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래, 우리 서진이 이야기, 엄마가 기억나는 데까지는 다 해줄게. 혜수는 다리를 끝까지 건너지 못했습니다. 중간쯤에서 멈춰 섰어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었죠. 하지만 뒤로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딸을 떠올렸어요. 준호와 말순, 동현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혜순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혜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이는 착한 아이였어. 엄마 속 안 썩이려고 늘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지. 엄마는 그게 미안했어. 지훈이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도 할머니가 미안했대요. 할머니한테 더 잘하지 못해서요.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우린 서로에게 미안했구나. 서로 사랑했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혜순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그녀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출렁다리 위 한중간쯤, 더 이상 앞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뒤를 돌아보지도 않는 곳, 혜순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과 함께요. 바람만 남은 다리 위에서 엄마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건 딸의 발자국이었지만 남겨진 건 아직 끝나지 않은 엄마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이제 조금씩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엄마는 가끔 그 다리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젠 잊어야지. 마음 정리할 때도 됐잖아. 하지만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시간이 채우지 못합니다. 따뜻했던 손, 웃던 얼굴, 그 모든 게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기에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기억은 잊으려 할수록 깊어지고 사랑은 멀어질수록 더 아프게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오래 머무는 얼굴 하나 있다면 잠시만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셨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기억의 방식이니까요.